안녕하세요. 워킹맘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기존과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늘 별 도움되지 않는 제 일상 영상만 올렸었는데 요 근래 주변에 갑상선암 관련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라도 갑상선암 관련해서 정보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갑상선암 관련된 이야기를 제 하루 일상에 좀 풀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목에 흉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2020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된 건 제가 별다른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두 아이 키우면서 회사 다니고 집안일 하느라 항상 입에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달고 살았었는데 그 시점을 돌이켜 보면 그 근래 조금 더 피곤함을 더 느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유방 초음파 검진 중에 갑상선 저하증이면 피곤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했고, 정말 무의식 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갑상선도 같이 볼 수 있냐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같이 봐주시겠다 해서 우연히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 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사이즈를 한번 재시더니 세침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모양이 좀 이상한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침 검사라는 거는 이제 긴 바늘을 이제 넣어가지고 조직을 떼서 조금 더 세밀한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주사 맞는 기분이었을 뿐 뭐 별다르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세침 검사를 하셨고 저도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대수롭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틀 뒤쯤에 이제 회사에 있는데 간호사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검진 결과 갑상선 암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있긴 했는데 뭔가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되게 어안이 벙벙했고 그때 오후 내내 자리에 앉아서 갑상선 암에 대한 것만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신랑한테 이제 지난주에 검사 받았던 갑상선 결과가 나왔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루 종일 덤덤한 것 같았는데 신랑한테 이제 말하는 와중에 갑자기 서럽고 무섭고 여러 마음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서른이 길었지만 이렇게 해서 저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됐고 이제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병원을 알아봤는데 그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네이버의 갑상선 포럼이라는 카페예요. 그 카페는 이제 여러 갑상선 수술하기 좋은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의사 선생님도 소개시켜주고 뭐 수술 후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 계시면 갑상선 포럼이라는 카페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접근성이 좋은 병원이 좋을 것 같아서 분당 S대 병원으로 예약을 했는데 대학병원 예약이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병원 입원이라고는 아이 낳고 이제 산부인과에 입원한 게 전부였던 터라서 대학병원 진료가 이렇게 어려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지만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병원에서 검사했던 기록지를 가져갔더니 이제 초음파 검사를 새로 해보자고 해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고, 제가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갑상선 유두암이 갑상선암의 70%가 받는 종류라고 하는데 일단은 진행 속도가 좀 느려서 착한 암이라고 많이 불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이면 암이지 착한 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유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갑상선에 암이 좌측 우측 두 군데 다 자리 잡고 있어서 갑상선 전체를 다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제 한쪽에만 있으면 반절제 수술을 받는 거고
반절제 수술을 받으면 이제 갑상선이 반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갑상선 기능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은 크기가 크지 않고 저는 이제 양쪽에 1cm 미만이라고 하셨거든요. 모양도 나쁘지 않고 위치도 나쁘지 않으니 추적 관찰을 할지 당장 수술을 할지는 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암이면 다 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위치가 너무 안 좋으면 뭐 기도나 식도 근처에 있거나 전이가 됐으면 당장 수술하라고는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양쪽에 다 있긴 하지만 위치나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추적 관찰을 해도 된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고 아무리 뭐 위치도 좋고 작다고 해도 암이라는 걸 내 몸에 두고 불안함 속에 사느니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4월 달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선택할 게 생기더라고요. 로봇 수술을 할지 절제 수술을 할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로봇 수술은 이제 갑상선 부위에 칼을 대지 않고 겨드랑이나 귀 뒤를 절제해가지고 그곳으로 로봇 팔을 갑상선까지 길게 넣어서 하는 수술이고 절제 수술은 말 그대로 이제 갑상선 부위에 칼을 대고 어, 째서 다이렉트로 하는 수술이에요. 뭐 수술 비용에도 차이가 있고 수술 흉터에도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저를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로봇 수술을 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알려져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로봇 수술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또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절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음, 뭔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직관적으로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수술 후기를 찾아보니까 흉터가 잘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깔끔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로봇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수술 날짜를 4월로 잡고 나서는 잠자리에 눕거나 뭐 시간만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에 들어가서 후기 뭐 질문 댓글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 날이 다가왔고 수술 전날 제가 이제 병원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 시국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이제 입원실이 생겨야 연락이 오고 그래야 이제 병원을 갈 수 있는 좀 이상한 이해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야 뭐 병원 가까이 있었으니까 연락받고 바로 갈 수는 있지만 지방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 수속하고 병원 시설이나 이런 거 설명 듣고 그러면서 하루는 보냈고 그 제 입원실에 50대 여자분이 같이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입원한 날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로봇 수술을 하신 분이었는데 반절제 하셨고 근데 이제 가슴에 압박 붕대 같은 걸 하고 계셨는데 계속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목이 답답하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고 다음 날 금식을 하고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걸어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이동형 침상을 가져와서 누워서 수술실로 향했어요. 이제 그 침대에 누우니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대기실 같은데 잠깐 누워 있다가 수술실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면 수술 부위 이제 티 안 나게 이렇게 목주름에 맞춰서 이쁘게 잘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막 신랑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수술은 끝났더라고요. 뭐 수술 부위에 아픔은 없었고, 아무래도 이제 전절제 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제일 먼저 거울 좀 달라고 해서 목 수술 부위를 봤는데, 생각보다 반창고가 굉장히 길게 붙어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입원실로 올라와 있는데 수술 부위에 대한 아픔은 없었는데 목에 자꾸 뭐가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받아가지고 어제 옆에 계셨던 분이 왜 자꾸 헛기침을 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목에 그 수술 부위 옆에 배관을 달아가지고 피주머니를 차요. 그건 뭐냐면 수술 부위에서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그 피주머니에 차는데 제가 입원 날짜 입원 날짜가 아니라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그 피가 어느 정도 이제 안 나와야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가 계속 나오면 퇴원을 못 하는 거고 2, 3일 안에 피가 안 나오면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에 배관 같은 게 달려 있었고 피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침 삼킬 때마다 물 삼킬 때마다 이제 계속 목감기 걸렸을 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제 그날 제 옆베드에 계셨던 분은 퇴원 준비를 하는데 가슴에 압박 봉대를 풀어내시고 막 팔도 거뜬하게 올리시고 수술한 것 같지도 않다고 너무 수술이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때 저도 그냥 로봇 수술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렇게 후회가 잠깐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2, 3일 뒤에 3일 입원했던 것 같아요. 3일 뒤에 피주머니에 피가 안 차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이제 흉터 관리를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뭐 시카 케어도 사서 바르고 메피폼도 사서 계속 붙이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 수술 환자들의 필수품인 신지로이드는 눈 뜨자마자 먹었어요. 눈 뜨자마자 먹고 왜냐면은 그 약을 먹으면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음식물을 먹으면 약 효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식사를 하는데 그건 저한테 어렵거나 번거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목 돌리는 거 조금 어려웠지만 목소리도 조금 잘 안 나왔지만 저는 생각보다 금방 회복돼서 목소리도 잘 나오고 일상생활이 수술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드렸던 카페 보면 이제 갑상선이 아무래도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몸의 체온 유지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위라서 뭐 추위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유난히 더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 신지로이드가 이렇게 호르몬을 좀 맞춰줘서 그런지 몰라도 피곤도 조금 덜 한 것 같고 뭐 호르몬 변화로 인한 생리불순도 없었고 여드름과 같은 여드름이 뭐 더 난다거나 뭐 이런 증상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목 흉터는 너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체형상 목이 좀 짧아서 스카프는 어울리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스카프를 그때 당시 한 두세 개 정도 구매하게 됐었고 이제 흉터를 가릴 만한 목걸이도 좀 찾아서 더 샀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미용적인 부분 때문에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생각보다 흉터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좀 성형외과를 찾아갔더니 글쎄 제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켈로이드화 돼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그런 흉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려면 레이저 치료하고 그 부위에다가 켈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파요, 여러분.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꾸준히 치료받아야 되는데 제가 3번만 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벌써 수술한 지가 내년이면 5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어야 되는 약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 어디 여행 갈 때마다 챙겨야 되는 약이 하나 생겼다는 거 외에는 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뭐 컨디션 저하가 되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제 체력이 조금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나. 사실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좀 영양제, 보조제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사서 먹게 되고 이제 몸에 좋다는 거, 뭐 운동도 조금 그래서 제가 더 하는 거고
염증성 이런 질환 없애주는 뭐 그린 스무디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찾아서 먹게 된 계기가 다 갑상선 암 이후로 좀 더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고민하고 안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그게 이제 어디로 전이가 됐다거나 뭐 그랬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은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건 이제 갑상선암을 제가 진단받게 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음, 사실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주변에 은근히 많이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제 검사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뭐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은 암까지 찾아낸다고는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 이런 암이 있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TV에서 갑상선암 환자들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얘기했을 때 암에 진단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갑상선 수술한 사람 있어.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뭐 암도 아니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외로 이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제 이게 건강을 챙기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 남편 이런 가족들만 챙기기 전에 저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그런 신호로 알고 조금 더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 너무 걱정 말고 무서워 말고 혹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수술은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음,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게 된 계기와 수술, 그리고 수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이제 사람들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저와 같을 순 없겠지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워킹맘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